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연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미국 증시가 3거래일 연속해서 지수가 모두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던 이 증시가 다시금 내려가는 모습에 투자자들은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괜찮았습니다. 2분기 GDP 확정치가 깜짝 성장에 나타났고 또 뿐만이 아니라 내구재 조문도 좋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여기에다가 AI를 잡아먹고 있는 현재 거품론에 대한 의구심도 아직까지 완전히 물러가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밤사이에 오라클이 이 매도 의견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켓 시그널 오늘도 출발합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38%, 나스닥도 0.5%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 마감을 지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S&P 500 역시 0.5% 하락하면서 연이은 이 3거래일 연속 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번 주에 흔들리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까지 월가에 대한 그런 S&P 500 전망은 밝습니다. 우선 밤사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현재 미국 증시가 역사적 기준으로 매우 비싸다는 점을 파월과 비슷하게 인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고평가가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오히려 이게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스탠더드가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 덧붙였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현재 파생 상품 시장 쪽에서도 이 콜옵션의 상대적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장의 상승에 오히려 베팅이 늘고 있다는 말이죠. 반면에 이 하락을 방어하는 이 풋옵션 가격은 저렴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자들 역시나 이 떨어질 위험보다는 상승에 미처 올라타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경향이 강하게 밤사이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을 계속해서 하락으로 이끈 세 가지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밤사이에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대폭 약화된 점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연내 추가 2회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선 밤사이에도 이 추가 인하를 놓고 연준 위원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요, 이 스티븐 마이런만이 계속해서 강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요. 나머지 위원들은 좀 등을 돌려서 매파적인 의견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밤사이에는 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그리고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들면서 공격적인 추가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반대로 대표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이었죠. 이 스티븐 바이란은 밤사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미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금리를 우선 선제적으로 내리고 이후에 신속하게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훈련을 해도 늦지 않다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래도 이 마이란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이 위원들이 신중론에 조금 더 기울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린 것은 이런 매크로 지표들도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고용 지표 그리고 경제 성장 두 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된 이유가 바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였죠. 지표가 악화되면서 이 경기 침체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건데 전혀 반대되는 흐름이 9월 FOMC 금리 발표 이후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대표적인 고용 지표죠. 이게 21만 8천 명으로 예상치 23만 3천 명을 1만 5천 명 이상 크게 밑돌았습니다. 생각보다 실업자 수가 많지 않았다는 건데 전주 대비해서도 10,000명 이상 대폭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미국의 GDP 역시 대표적으로 경제 성장을 대표하는 그런 지표인데 이것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3.8%, 예상치랑 직전치가 모두 3.3%였는데 무려 0.5%포인트 대폭 상회한 거죠. 다시 한번 견조한 경제 성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9월 FOMC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랑 내년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률을 올려 잡았는데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 대폭 약화됐고요. 어쩌면 올해 추가로 1회 인하만 단행이 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주 이슈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오라클이 5%대 하락했고 테슬라가 3%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이 테슬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자 그동안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에 편승해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한풀 꺾이니 마찬가지로 동반 급락이 나온 영향도 컸고요. 또 무엇보다 계속해서 유럽에서 판매량이 부진하다는 소식까지 함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오라클은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 이어가면서 최근 고점 대비해서는 약 10%가량 하락했는데 레드번이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잠시 후에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히트맵 통해서 밤사이의 자금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자 정반대의 양상이 나오죠. 금리 인하는 전반적인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유가만이 상승불, 파란불을 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하락불이 들어왔는데 유가가 이렇게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인 거는 바로 국제유가 WTI가 밤사이에 배럴당 65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측 간의 공방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유가 힘을 가지고 에너지 섹터는 크게 상승을 보였고요. 그 이외에 애플이 M7 중에서는 눈에 띄는 상승 보였습니다. 1.83% 상승했는데 그 이외에는 테슬라가 결과적으로는 약 4.38%, 장중 대비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더욱더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이외에도 헬스케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슈 하나하나 만나보시죠. 자, 바로 특징주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시장을 끌어내렸던 대표격이죠. 오라클입니다. 5%가량 하락이 나왔는데 이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레드번이 오라클의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오라클이 저번 실적 발표에서 깜짝 놀래킴을 줬었던 이 클라우드 매출 계약, 이걸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40% 이상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투자자들 불안감에 휩싸였고요. 테슬라도 4.38% 이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늘려갔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이 8월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건데 이 8월 유럽에서의 자동차 신차 등록 자체는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파이 자체는 커졌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테슬라 판매량은 22%나 급감하면서 계속해서 불안감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다는 악재까지 테슬라 주가 끌어내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메타도 마찬가지로 1.54% 하락했습니다. 이 오라클에 대해서 저렇게 레드번이 거침없는 회의론 공세를 펼치자 마찬가지 이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무사하지 못했는데요. 메타는 대표적인 하이퍼스케일러죠. 투자금도 엄청납니다. 1.54% 하락하면서 그동안의 차익 매물이 더 큰 폭으로 출회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이 M7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0.94% 거의 1%대 가까운 하락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FTC 관련 소송들 제가
바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프라임 관련 서비스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소송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마존 측이 약 25억 달러의 지불을 하는데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금 그리고 벌금을 전부 다 합친 금액인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아마존의 주가 추가 하락 막지 못했고요. 구글 역시 0.5%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구글이 유럽연합으로부터 조만간 두 번째 벌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마찬가지로 이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다만 이 하방이 약간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현재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도 상당히 노이즈들이 많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유럽 쪽에 이 우크라 쪽에 안보를 넘기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미국 빅테크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접근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에 벌금 부과 결정을 현재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방이 좀 막힌 모습이 그래서 나와준 구글이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0.61%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대로 0.41% 상승했는데요. 이 바클레이스 쪽에서 목표가를 기존 $200에서 $240로 상향 조정한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속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이 미국 사업 매각 합의하는 행정명령에 최종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전부터 시장에 알려진 소식이었긴 했었죠. 그런데 드디어 확실하게 이 서명까지 이어진 모습입니다. 관련된 이슈들 이 오라클 그리고 이어서 폭스, 델까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큰 폭으로 상당히 올랐습니다. 1.81% 올라섰는데 제가 방금 종전에 말씀드렸던 이 유럽연합이 현재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 기회를 틈타서 애플 측이 유럽연합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규제, 우리가 디지털 시장법 DMA라고 하죠. 이걸 철회하거나 또는 축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시기가 시기인 만큼 유럽연합 이번 요청을 완전히 묵과할 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애플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다시 한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중심으로 흔들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AI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애플이 힘을 받았다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 외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도 개별주 이슈에 따라서 희비가 상당히 엇갈렸는데요. 인텔이 8%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애플의 투자 유치를 타진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방금 전 애플의 상승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측이 조금 더 긴밀한 협력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또 밤사이에 추가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논의는요. 이번 최근 미국 정부에서 인텔 지분을 약 10% 확보했죠. 또 엔비디아도 $50억 지분 투자를 했었고요. 소프트뱅크도 이어서 $20억 추가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애플까지 참전을 한다면 이제 정말 인텔이 회생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이 더 어렵다. 이런 현재 시장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시놉시스는 4%가량 올라섰습니다. 이 TSMC의 AI 칩이 현재로서는 설계 측면에서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주역이 바로 이 시놉시스로서 파트너사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펼칠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현재 시놉시스의 주가를 4%가량 현재 끌어올렸고요. 또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 3%가량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보통주 $3억 그리고 전환사채 $2억 5천만 달러를 발행했다는 그런 이슈들이 다시 한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움직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센트러스 에너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약 13%가량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다. 아직 완전히 발표를 한 건 아니고요. 또 얼마만큼의 규모가 단행될지 확정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센트러스 에너지.
거기에 더해서 이 IBM 측은요, 밤사이에 5%가량 올랐는데 HSBC가 IBM의 양자 컴퓨팅을 실무에 도입했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IBM의 최신 양자 프로세서인 헤론을 활용을 해서 유럽의 장외 채권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요. 이 특정 가격에서의 채권 체결 확률 예측에 대한 정확도가 거의 34%가량 대폭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코어위브는 5%가량 하락했습니다. 오픈AI와의 파트너십 최대 65억 달러 규모로 확장시키겠다라는 소식. 사실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 같은 경우였으면 이게 반대로 움직였을 만한 이슈입니다만 지금은 워낙 오픈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극대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악재로 작용이 된 모양입니다. 이어서 매크로 밤사이의 이슈들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는 0.43%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 배럴당 65달러 선을 막 넘어섰는데 지정학적 우려가 여전히 국제유가에 대한 이 상방 압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 밤사이에는 미국이 러시아 폭격기가 알래스카에 진입한 것을 이유로 F-16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이런 보도까지 이어졌는데 이게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 측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잠시 고조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러시아의 활동이 상당히 좀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발생을 했었다. 우리가 위협으로 간주를 한 게 아니라 이 러시아 군용기가 국제 공역에만 머물렀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측면에서는 약간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해온 것이다. 추가적으로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행히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원달러 환율은 이어서 4원 가까이 추가로 오릅니다. 벌써 1,41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불안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강달러의 영향이 컸습니다. 좀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밤사이에 지표가 워낙 고용도 그렇고요. 이 경기 성장세도 그렇고요. 잘 나왔다 보니까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보였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반대로 3.51%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 금 가격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0.28% 종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정학적 우려가 밤사이에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잠시 단기적으로 강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계속해서 최근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다시 한번 단기물 중심으로 이 미국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과연 이 밤사이에 이런 이슈들 깊이 있게 분석해봐야 할 텐데요. 추가로 현장 분위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이 매크로 지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약간은 예상을 했었지만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로 FOMC 금리 발표 이후로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이 경제 성장률마저 0.5%포인트가 이렇게 추가로 상향이 됐다. 이거는 약간의 그런 신뢰성 의심까지 갈 정도로 엄청난 그런 성장세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뉴욕 증시 오히려 비관하는 그런 분위기죠. 네, 오늘 미국 경제 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견조하게 나타났죠. 먼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신호가 나왔고 2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도 3.3%에서 3.8%로 상향 조정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모두 활발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까지 5차례에서 많게는 7차례까지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를 일부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드워치에 따르면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하루 만에 91%에서 85%대로 낮아졌습니다. 12월 추가 25bp 인하 가능성도 61%대로 낮아졌고요. 시장의 반응도 즉각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상승했는데 특히 10년물은 장중 4.2%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증시는 다우지수, S&P 500, 나스다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3일 연속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만큼 연준이 고용 둔화를 우려해 서둘러 금리를 내릴 필요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계층별로 격차가 커지고 있고 물가 압력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향후 통화 정책 경로가 얼마나 완만하게 이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직 굉장히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밤사이에 나온 지표들 이 세부 항목을 보자면 여전히 좀 이 관세를 기업 측에서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흡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갈지 이 정도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또 이런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계속해서 좀 갈등 양상이 격화가 되고 있죠. 사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이런을 넣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혼자 거의 뭐 독불 장군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위원들은 이 신중론이 더 짙어진 그런 분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을 두고 상당한 시각차가 점점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연준의 2단화로 꼽히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경제가 곧바로 침체에 빠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죠. 실제로 그는 지난주 연준이 단행한 0.25%포인트 인하에 반대하면서 비컷을 지지했던 인사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추가로 1.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죠. 여기에 트럼프가 임명한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물가가 목표치에 충분히 가까워졌고 고용시장도 약화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파월 의장의 복수를 불리는 시카고 연의 오스턴 굴스비 총재는 관세로 인한 물가 압력을 우려하면서 단기간에 금리를 크게 낮추자는 이른바 선제적 인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 캔자스시티 연은의 제프 스미트 총재 역시 당분간 추가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연준 내부에서도 미리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쪽과 물가 압력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 또 고용 둔화를 이유로 추가 완화를 주자는 쪽이 뚜렷하게 갈려지면서 향후 통화 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시장을 흔드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고용 둔화도 그 자체보다는 고용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9월에서도 25bp를 단행을 한 건데 밤사이에 나온 GDP 성장률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자면 더 이상 이 추가 금리 인하를 대폭적으로 실시해야 할 명분이 남아 있는지 물음표가 띄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연내에 추가로 1회 인하에만 그치고 말 수도 있겠네요. 거기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소를 방문해서 이 상당히 좀 월가 거물들에게 한국 투자를 독려하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나갔었는데 밤사이에 들려온 소식은 오히려 우리 쪽에는 좀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이슈들이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조건을 계속해서 좀 강요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던데 뉴욕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방금 속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언급을 했죠. 미국은 어떻게든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받아야 한국의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 뉴욕을 방문해 전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직접 회동을 가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재무장관을 직접 만나는 것은 꽤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긴밀히 이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상업적 합리성과 양국 이익에 맞게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일본 간 합의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 인프라에서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통화 스와프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외환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이것만으로 3,500억 달러 투자가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투자 실행을 위해서는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제도적 여건, 그리고 국회의 동의 등이 뒤따라야 하는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김 지사장은 또 미국이 투자 방식을 캐시플로우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현금 투자, 즉 에코티 성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출, 보증 등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협상 과정에서 수익 배분안을 9대1로 제시하는 등 국익을 반영한 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발언으로 알 수 있듯이 양국간 협상이 진척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화 스와프 공감대가 일부 형성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자 조건과 구조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어 가격 성과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410원 정말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 강달러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정책적인 대외적인 이슈도 있었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현재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환율 구간에 있다는 점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 네,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 토크. 자, 지금 한 주를 반으로 나눴을 때 전기와 후기가 너무 다릅니다. 월화에는 사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그런 모습까지 보였었는데 지금 후기로 접어들면서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해서 증시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표를 좀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주제들 준비가 됐는지 좀 네. 근데 목요일 날은 매주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짧게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죠.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 나오잖아요. 이거 한 주마다 발표되는 거 네네. 없애버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 분기마다 발표해야 된다고 지금 임명되실 분이 그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나왔네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해 볼 주제 바로 신규 실업수당 관련한 지표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집계돼 전주보다 14,000건 줄었습니다. 시장 예상치 23만 3천 건도 밑돌며 노동시장이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2만 6천 건으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고용도나 우려 속에서 일부 안도감이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연 4.0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확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3.8% 증가하면서 잠정치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수익 감소로 무역 적자가 줄고 소비 회복이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고용시장과 경제 성장 흐름이 엇갈리면서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대응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가 되잖아요. 이번에 좋았다고 해서 이게 이 미국의 노동시장의 회복을 의미하는 게 맞을지 좀 궁금한데요. 하여튼 이거 만약에 계속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높게 나오면은 이것도 발표 안 할 거예요. 트럼프는 완전히 그냥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그것도 지금 발표할지도 의문이에요, 지금 발표할 것 같은데 그 수장으로 앉으실 분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정말 분기마다 발표해버리면 이제 한 달마다 볼 게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그럼 이제 그 ADP 민간에서 나오는 것만 발표만 볼 텐데 거긴 정부랑 그 공공기관이 빠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를 참조할 게 없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아예 가려버리겠다는 주의거든요, 이거 트럼프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제는 이제 자기에게 맞게 나왔으니까 이제 좋아하겠죠. 왜냐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작게 나왔으니까요. 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짧으니까 우리가 보통 참조하는 게 4주 평균으로 해서 에버리지로 그 지표를 이제 넣거든요. 4주 평균으로 하면 이제 한 달에 발표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넣거든요. 그래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2주 연속 실업자이신 분들이 받은 거,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4주 평균 에버리지, 이렇게 보통 세 가지를 버무려서 봅니다. 네, 그래도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에 더욱더 주목을 받은 바 있잖아요. 워낙에 좀 전체적인. 그러니까 다 낮게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 193만 건인데 지금 192만 6천 건 나왔죠. 예. 이거 예상치 하회했고요. 그러니까 2주 연속 실업자가 없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5천 건 예상이었는데 21만 8천 건 나왔네요. 네. 둘 다 예상치 하회 나왔죠. 이거 4주 평균으로 조정하면 23만 7,500건 정도 되거든요. 자, 이 전체적으로 4주 평균도 지금 에버리지가 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 문제가 없는데 뭐 이걸 또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다 이민자를 내쫓아가지고 구할 사람이 없대요. 일자리를. 일할 사람이 없대요. 맞아요. 워낙에 미국은 사실 많이 근로자들을 네. 사용이라기보다는 좀 고용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르질 못한다는 거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트럼프가 다 내쫓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싹 다 큰일입니다. 내쫓아서 네. 신규로 고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자르잖아요. 네. 새롭게 채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자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오는 거고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거고 지금 그 졸트도 고용 보고서 고용 건수도 적게 나오는 이유가 그냥 양쪽에서 다 위축된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죠. 자르지도 못하고 뭐 지금 새로 구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정체하거나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더 지켜봐야 된다는 분이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인데 왜 우리나라 고급 인력을 그렇게 내쫓았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맞습니다. 자, GDP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확정치가 3.8%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시장 전망치로 웃돈 부분인데 GDP 성장세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해 나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GDP도 다 좋게 나왔네요. 네. 지금 GDP 최종지수 2분기 최종지수 예상치 3.3%인데 3.8%. 전월이 3.3인데 전월치도 뛰어넘었고 네. GDP 2분기 매출, GDP 매출 최종액 요것도 7.5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6.8이었거든요. 전부 다 높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아도 시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뭐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지금 이 시장이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월이. 경기가 너무 뜨거운데요? 금리 인하 못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파월한테 금리 인하를 지금 할 명분을 주려면 경제를 망가뜨려야 됩니다. 웃기죠. 경제를 왕창 망가뜨린 다음에 파월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가 지금 금리 인하 버튼 안 누르면은 이거 경제 완전 망가지는데 더 망가지면 이거 너 책임이야. 이렇게 하려는 거죠. 네, 계속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네. 또 명분을 쌓을 게 없어졌어요. 좋게. 근데 또 트럼프는 웃긴 게 이게 나쁘게 나오면 또 싫어합니다. 웃기죠? 나쁘게 나오면 트루스 소셜을 바로 올려요. 저기 지표가 잘못 계산됐다. 통계가 잘못됐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것을 지금 이게 뭐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파월은 싫은데 경제 지표 나쁘게 나오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지금 상황이 되려면. 그래서 어쨌든 GDP는 계속 좋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이게 조작이 아니라면 그럼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했던 그게 이제 달성이 되겠죠. 네. GDP 성장률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GDP 대비 부채 비율 6.5%를 물려받은 이 바이든한테 물려받은 이 지저분한 유산을 우리가 GDP를 엄청나게 올리면은 GDP 대비 6.5가 낮아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1년에 1%씩 낮추고 이제 퇴임한다고 했어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4.5, 3.5 이하로 만들어 놓고 퇴임을 하겠다. 네. 트럼프 임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은 그 국회 예산처 있죠. 미국의 그 국회 예산처인가 국회 뭐 거기서 발표하는 게 1.8인가 이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터무니없다는 트럼프의 말이 지금 맞고 있죠. 1.8은커녕 지금 3점 몇이 나오고 트럼프는 몇 가지 예상한지 아세요? 그때 5% 넘게 예상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때 GDP 성장률이 5%에서 6%는 갈 수 있다. 그렇게까지 예상했습니다. 네, 어제 인공지능 빅뱅 때문에. 유엔 총회 연설도 보니까 본인이 이제 임기가 시작된 이후로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자, 연준이 이제 아무래도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 어떻게 될지 내린다면 몇 회를 내릴지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증시에는 무엇보다도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 자, 지금 고용과 성장 사이에서 그러면 어떤 균형을 택할지 예상하시나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파월은 뭐 인플레이션에 더 주목하고 있죠. 맨날 말하는 게 지금. 고용 시장은 뭐 거의 뭐 최대 고용에 가깝다고 얘기했잖아요. 고용 시장은 다 안정이 됐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물가다.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인상. 볼커 의장이 빙의해가지고 인플레이션 파이터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더 불거지면 이거 나중에 혹시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될 수 있으니 미리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연준의 이중 책무 중에서 물가 안정을 최대 고용보다 조금 더 그 눈여겨보고 있구나. 이게 지금 명확하죠. 지금 표로는 사실 파월 의장이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일단 유권자 볼까요? 아까 굴수비 얘기 나오던데. 이번 연도 유권자입니다. 굴수비는. 굴수비가 지금 이 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것은 실수의 위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분은 파월 의장 편이에요. 편 뭐 이런 건 없지만 이 내용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기 전에 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것은 실수의 위험이 있다. 파월의 입장이랑 똑같아요. 이분은 똑같아요. 근데 슈미트 있죠. 이번에 저기 잭슨홀 미팅에 주재하는 그 캔자스시티 총재 그분도 유권자인데요. 연준이 임무 달성에 가까워졌지만 앞을 내다봐야 된다 하면서 금리 인하가 노동시장 위험을 상쇄하는데 적절하다. 이분은 금리 인하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몇몇 발표를 했는데 내년 유권자, 내후년 유권자들이 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인하 쪽으로 좀 더 그러니까 기울어지네요. 표로는 금리 네. 인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지표와 더불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버전 14를 다음 주 공식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업데이트는 기존 버전 대비 신경망 규모가 10배로 커진 만큼 대규모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이 불편해하던 스티어링, 휠 경고가 줄어드는 등 편의성이 개선된다라고 밝혔고요. 머스크는 이번 버전이 2023년 11월 도입된 FSD V12 이후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오스틴에서 시험 중인 비감독형 로보택시용 FSD와는 다르지만 자율주행 기능의 도약을 의미한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테슬라는 향후 로보택시 상용화와 AI 기반 차량 서비스 확대를 위해 FSD를 핵심 기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머스크는 FSD V14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것이라며 자율주행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이번 업데이트를 계기로 글로벌 자율주행 경쟁에서 우위를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라고 했는데 FSD 14 얼만큼 달라졌나요? 이 FSD가 핵심이잖아요. 이거 자율주행에. 네. 근데 이 지금 아까 스티어링 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핸들 돌리면 무슨 핸들만 돌아가는지 알지만 그 안에 핸들하고 결국 바퀴가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게. 근데 그걸 없앤 거거든요. 왜냐면 자율주행의 나중에 최종 단계에 이르면 이른바 인간의 뇌가 없는 단계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핸들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거기에 핸들이 없어지고 무슨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도 깔리고 좌석도 앞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핸들이 없으니까요. 뒤를 돌아보고 그냥 원탁해서 젠가 하면 됩니다. 젠가하고 그냥 보드게임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없애는 대신에 그러면은 지금 스티어링 휠 조향계죠. 그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전자적으로. 근데 요거에 대한 약간의 실수인지 무슨 오류인지는 아직 판단이 안 났지만 이런 소송이 몇 건 걸려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이 FSD가 원하는 거는 그 기계적인 것을 완전 없애고 전자적으로 그걸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사람이 운전하는 그런 어떤 신경 쓸 걸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없애야 최종 단계로 가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제 V14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기 출시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14가 또 나눠집니다. 14, 14.1, 14.2. 그러니까 14는 다음 주에 조기 출시, 2주 후에 14.1, 그 다음에 14.2까지 가면 14 중에 아까 엘론 머스크가 말한 마치 자율주행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는 그 단계가 14.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 주에 조기 출시되는 V14, 14.0이겠죠, 세부적으로. 네. 여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타시는 분들의 이 저기 감이 오는지에 따라서 네네. 14.2에 대한 어떤 기대가 부풀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4.2 버전은 차량이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스티어링 경고가 줄어든다는 부분, 안전에는 좀 문제가 없을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소송이 몇 번 그러니까요.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걸 없애야 되는 게 나중에 핸들이 없어질 거니까. 어차피 지금 없어질 핸들이 거니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것도 그 기계적으로 연결돼서 바퀴에 연결된 그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자적인 신호로 하는 거라. 네. 그게 만약에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정말 FSD의 문제였다면 이제 법원의 판결이 뭐 막대한 어떤 그 배상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FSD가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나가지고 이제 네. 뭐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이 자율주행 경쟁에 있어서는 없어지는 게 훨씬 나은 건가요? 그래, 어차피 없어질 거? 그렇죠. 핸들이 없어지면 네. 일단 조향기기나 물리적인 부품들도 다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전자적 신호로 다 제어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과도기에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지금 막 소송이 몇 건 걸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아무래도 그 약간 소비자들이 그런 걸 증명해내는 거는 상당히 미국도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게 나중에 없어집니다. 최종 네. 단계에는. 어쨌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조금 더 한 발짝 자율주행 경쟁에 있어서는 다가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아마존입니다. 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시키고 해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아마존은 결국 25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5천억 원을 내기로 25일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시애틀 연방법원 재판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마존은 FTC에 10억 달러 벌금을 내고 피해 고객 3,500만 명에게 총 15억 달러를 환불합니다. 앞으로는 프라임 조건을 허위로 설명할 수가 없고 가입 탈퇴 절차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FTC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돈을 속여 빼앗는 행위와 맞설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기념비적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존 측은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벌금을 낸다 해도 사실 25억 달러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또 합의금이 커졌나요? 네, 그리고 뭐 상한을 위해서 15억 달러의 소비자 기금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예. 하네요. 자, 근데 어쨌든 합의로 끝나면은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아마존 입장에서는 합의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어쨌든 그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 가입 여부를 명확히 알리지 않으면서 네. 속였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아웃할 때 프라임 옵션이 기본 선택지로 제시된. 이거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프로그램 깔 때나 뭐 할 때 보면은 맨 아래 체크 박스 있는데 최초에 체크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 뭐 프로그램 깔 때 무슨 프로그램인지 얘기 안 처음에는 하겠지만 그 체크돼 비디오 있고, 캡처 네. 프로그램 같은 거 깔 때 보면 체크가 네, 네. 되어 있는데 그거 체크를 해제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작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 못 모르고 넘어가면 내 거에 막 다 깔려요 프로그램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쓴 거거든요 지금. 네. 그다음에 비프라임 구매 옵션. 그러니까 프라임을 안 쓰는 구매 옵션이 눈에 덜 띄게 디자인을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우리도 그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있는데 있어요. 있어서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저촉이 안 돼요. 근데 소비자들이 보기에 너무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경험하셨던 회원 탈퇴하려면 탈퇴가 어디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상담원한테 전화를 하면은 상담원이 계속 전화가 한 몇십 명이 대기하고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결국은 그냥 못하고. 네. 약간 그런 걸로 약간의 했나? 꼼수가 또 네, 좀 약간 있는 것 같기도 꼼수를 합니다. 지금 아마존도 썼는데 좀 네. 아마존이라는 그 대형 그룹으로서 조금 짜치는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어쨌든 FTC가 합의를 했다는 거는 좀 예. 아마존 입장에서는 좀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좋은 적입니다. 일단 마무리가 됐으니까. 네, 마무리가 네. 합의로 끝나는 게 좋지. 나중에 이거 끝까지 가가지고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 때려 맞으면 네. 진짜 더 큰 화가 나옵니다. 이거. 예. 혹시 이번 조치가 좀 다른 구독 기업들에게도 좀 영향이 미칠까라는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전에도 여러 건 있었잖아요. 네. 애플하고 저기 뭐 아이폰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뭐 미리 탑재되어 있다 프로그램 네. 이래가지고 뭐 저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도 이제 결국 적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비자들한테 잘 보이고 속이지 않고. 네, FTC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온라인 신뢰회복법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합의를 한 부분인데 또 벌금도 이만큼 막대한 금액을 또 매겼고요. 자,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제 처음 등장한 대형 사례인 거죠. 예. 아, 네. 아마존이 근데 아마존이 이거 프라임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성까지 띄우는 기업이 이거 프라임 솔직히 말하면 쿠팡 플레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네. 그렇죠? 이게 그게 그렇게 아마존 프라임 솔직히 이거 볼 게 있나요? 굳이 여기 목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목을 매다니 좀 의아합니다. 네, 또 미국의 상황은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그렇죠. 한번 거기에 해보고요. 콘텐츠가 많긴 네. 한데. 네. 네, 저희 오늘 그래서 이제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또 지표까지 전체적으로 월가 트렌드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움직일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또 손을 잡는 장면이 포착돼서 둘 사이에 뭔가 원만한 기류가 다시 흐르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왔었죠. 그런 분석에 이어서 밤사이에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XAI와 계약을 체결을 하겠다. 이 그룹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 정부기관들이 XAI 쪽, 특히나 일론 머스크 관련 사업 부분들과 맞손을 잡겠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물론 밤사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영향이 가장 컸고요. 또 8월 달 유럽에서의 신차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영향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테슬라의 경우에는 현재 비단 전기차뿐만이 아니죠. 이 자율주행과 또 로봇, 더 나아가서 XAI와 같은 이 생성형 AI 쪽에 조금 더 신사업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XAI 관련주들 큰 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폴라리스 오피스 이 관련주 중에서는 전거래일 가장 큰 하락폭 약 1.58% 하락했지만 대표적인 이 XAI 그중에서도 그룹 관련주로 꼽힙니다. 테슬라 관련주로도 꼽히고요. 이 테슬라 자율주행차 안에서 마치 사무실과 같이 업무일을 볼 수 있도록 폴라리스 오피스가 관련된 이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을 한 건데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XAI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움직이는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마찬가지로 이 생성형 AI인 알체라와 솔트룩스, 마음 AI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대표적인 이 머스크 관련주로 현재 급부상을 하고 있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0.82% 이 코스닥과 코스피 쉬어가는 사이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 나왔습니다. 벌써
28만 6천 선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면서 키높이하는 그런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또 이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고서들이 어제 굉장히 좀 많이 쏟아졌었는데 여기에서 이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의 HBM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다. 이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였지만요. 또 밤사이에도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꾸준히 훈풍 받아가고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 밤사이에는 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군소 테마성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 때문에 양자 컴퓨팅 그리고 드론, 우주항공, 가상자산 전반적인 뉴욕 증시에서의 테마 장세는 좋지 않았지만요. 관련된 개별주 이슈들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상당히 아까울 정도로 이런 개별 이슈들이 다양한 게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주가를 움직인 게 바로 HSBC의 소식입니다. 이 HSBC 자체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IBM은 밤사이에 5% 이상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IBM의 양자 컴퓨팅을 실무에 도입했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제가 이 오프닝 특징주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BM의 이 양자 컴퓨터 시스템이 상당히 이 유럽의 장외 채권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이 정확도를 보였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때문에 IBM은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양자 컴퓨터 종목들은 이 소식에 반대급부로 하락한 영향도 밤사이에 있었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 중에서는 이 우리로와 드림시큐리티 그리고 SK텔레콤이 이 전거래일에도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양자 관련주들은 이 컴퓨팅이라기보다는 양자 암호, 양자 보안 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KT와 롯데카드 사태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워낙 보안 이슈가 강한 만큼 다시 한번 이 양자 암호들, 양자 컴퓨터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0.18% 다시 한번 보안 쪽에서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들도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유가가 밤사이에 배럴당 65달러 선을 돌파했죠. 거의 62달러에서 63달러 선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흐름들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나타났었는데 벌써 65달러를 쑥 하고 넘어섰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 상당히 반복된 이슈 아니냐 하고 하기에는 그 강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토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 격추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이어나갔고요. 또 밤사이에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이 러시아 폭격기가 알래스카의 영공에 진입하자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 F-16 전투기 4대와 감시 항공기, 또 공중 급유기까지 출격시켰다는 소식이 국제유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실 이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 줄여서 노라드라고 하는데 이 노라드가 시장이 너무 좀 놀래고 지정학적인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약간 진정시키는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러시아의 활동이 이런 것들은 좀 정기적으로 약간 도발식으로 발생을 하는 일이다. 우리가 뭐 위협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는 국제 공역에만 머물렀다라면서 후속 작업을 하는 그런 진화 작업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이 러시아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이전과는 정반대가 됐다는 사실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는 우크라이나 영토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요.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한번 확보를 할 수도 있겠다라면서 그 책임을 유럽 쪽에 떠넘기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이번 주 들어서 뉴욕 증시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전정 거래일까지는 방산주들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요. 우선 어제의 경우에는 방산주들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95% 하락했고요. 또 한국항공우주는 0.46% 추가적인 상승 보였는데 이게 방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AI 반도체 쪽의 수급 쏠림이 워낙 강하다 보니 그동안 상반기에
좋은 흐름 보였었던 조방원이 조금만 이 이슈가 다른 곳으로 쏠리더라도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봤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를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한미 관세 협정, 무역 협정, 또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미국과 한국의 무역 협상, 이민 단속 파장 속 신뢰 흔들려라고 헤드라인을 붙여봤는데요. 자, 미국의 한국과의 이 관세 협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무역 협상 지금 현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조지아주 이 공장의 여파로 인해서 이민 단속 여파로 인해서 두 나라 간의 그런 긴장이 더욱더 고조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뭐 양국의 비자 문제를 넘어서 이 무역 협상 전반에까지 좀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식 협정에 수용을 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이에 우리는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FTA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전용 비자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찰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과 일본, 유럽에 대한 완성차 세율이 15%인데 우리나라만 25%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흔들기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참 그런 점은 참 영민하고 다각도로 움직이는데 예. 우리가 이제 일본처럼 빨리 이제 마무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랑 일본 차의 관세율은 15%란 거를 공식적으로 못 받고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25% 관세율이어서 사실은 이제 이 칼럼에도 나오고 이따 후속 보도에도 설명이 나오지만은 소나타가 도요타의 캠리보다 비싸졌다. 그럼 사실은 소나타 아직까지는 어쨌건 가성비가 예. 중요한데 네. 그 도요타의 대표적인 이제 그 차를 할 수 있는 캠리보다 비싸지면 당연히 이제 현대차로 입장에서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화하면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한테 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받아달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완성차 관세에 이제 차등을 뒀다는 뜻인데 25% 그런데 다른 나라도 15%고 예, 어떻게 예. 보면 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미국에 본래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3,500억 달러인데 예. 이 부분 그럼 어떤 일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3,500억 달러를 받아왔는데 그 부분은 약간 이제 미스테리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3,500억 달러 우리가 못 받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만큼의 투자를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금융위기가 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머뭇거리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현재 우리가 받을 수는 없다.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설명드린 이제 FTA 칼럼에도 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 김정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떤 기자들 질문에서 야 니네 이러다 그러면 3,500억 달러 투자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 그러진 않겠지만 뭐 사실은 그 아예 3,5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고 대신 25% 관세를 갖다가 물면 어떠냐?
그래서 물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차라리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이제 김정한 장관이 쓱 흘렸습니다. 쓱 흘리면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 당국자에서는 우리가 그럴 의도는 아닌데 얘네가 예상외로 세게 나오네 이러면서 이제 뭔가 협상에 그 다른 식으로 이제 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또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도 너무 무례했다라는 예.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물론 이제 미국을 도와주러 간 나라고 물론 미국의 어떤 입장 이해됩니다. 미국 이제 법치주의 국가고 이민국이 이제 보다 바이든 정부와 다르게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이제 법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그 근로자 전용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뭐 기업들도 잘못한 거고 우리나라 정부도 잘못한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도와주러 왔는데 IC 근로 이민 단속국한테 야 너무 세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미국은 또 그럴 수 있는 정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IC가 이제 구금을 하면서 우리나라 여론이 안 좋아졌는데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러트닉 장관이 우리나라가 구금에서 가까워서 풀려나니까 야 빨리 한국은 이제 일본처럼 빨리 수용을 해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 발언이 우리나라 전해져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아니 우리나라 일단은 그 비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은 사실 FTA를 체결한 게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뭐 노무현 정부도 체결했지만 완전히 마무리된 게 국회 비준을 받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도록 우리가 사실은 칠레랑 싱가포르도 갖고 있는 근로자 전용 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의 엄격한 잘못이고 그러니까 이 잘못은 잘못대로 저질렀지만 이제라도 근로자 전용 비자를 우리가 따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맥락인데 따내야 되니까 오늘 이제 계속 말씀드린 맥락은 무엇이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론이 주도하는 국가이니까 사실 근로자 전용 비자를 안 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근로자 전용 비자를 안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네 나라를 도와주러 갔으니까 다각도로 여론을 갖다 환기시키면서 미국도 압박 내지 미국을 갖다 설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지 이 문제가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보도를 했다고요. 예. 네. 다른 언론도 유사한 어떤 보도를 했는데 유사한 칼럼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이제 우리나라 미국에서 이제 굴지의 이제 종합 일간지라면 이제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두 개의 이제 종합 일간지가 있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도 동시에 23일쯤에 이제 칼럼을 게재했는데 동일한 맥락입니다. 심지어 그 칼럼을 게재한 그 사진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반미 시위를 하는 그런 사진이 실렸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주러 왔는데 이게 무슨 이제 해괴한 행동이냐? 왜 근로자를 갖다가 구금하느냐? 이런 것들 반미 시위의 사진이 딱 박히면서 야 한국이 도와주러 왔는데 이거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칼럼이 실렸어요. 칼럼이 실리면 당연히 미국의 조야의 이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면서 야 그래 이민 단속국이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전향적으로 한국의 어떤 비자 문제 해결해 주면서 3,500달러 와 좀 비싸긴 하다 많이 부르긴 했다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과연 받아들일지 예. 또 근로자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요 의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협정 서명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신뢰와 공정성, 이 동맹국 간의 어떤 신뢰와 공정성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갖다가 다각도로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 누가 이제 칼럼에 게재했느냐 이준석 의원이 칼럼 게재했습니다. 예. 이제 그걸 보면서 이준석 의원이 하버드 졸업했다는 것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하버드 졸업했던 건 하나의 네임밸류뿐만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영어를 잘할 수 있으니까 이걸 다각도로 활용하고 또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열심히 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 다음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네, 샤오미 15T 시리즈 합리적 가격과 탄탄한 성능으로 승부를 본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샤오미가 또 한 번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카메라 성능으로 호평을 받았던 15 울트라에 이어서 이번에도 시리즈가 나오죠. 예. 자,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카메라가 라이카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카메라 기능이 아주 이제 돋보입니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다 의뢰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분야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삼성이 그러니까 시넷에 이제 그 IT 분야의 굴지의 어떤 매체인데 시넷이 제목에 딱 달았어요. 삼성이 없는 기능을 달았다. 그래서 어떤 기능인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번에 나온 그 샤오미의 15T는 기기간에 그 중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기간에 무려 1.9km 떨어져도 통화가 가능하다.
워키토키, 예. 무전기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km 떨어져도 예, 가능하다. 1.9km 떨어졌다 나오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그 중계기가 없는 지역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지역이 떠오르죠. 예를 들면 사막 같은 경우 중계기를 다 박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지역이라든지 뭐 아마존 같은 오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사실은 이제 샤오미의 워키토키 기능 갖고 있는 이 울트라 15T를 쓰면은 사실 같은 가격이면은 삼성의 이제 그 갤럭시 25보다는 샤오미의 15T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딱 삼성이 없는 기능이라는 모습을 봐갖고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사막에다가 무전기를 들어갈 일은 시장은 많지 않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 삼성은 끊임없는 혁신을 갖다가 하면서 주위의 어떤 경쟁자들이 어떤 혁신과 기술 개발을 했는지를 갖다가 방심하면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다. 반도체 사업부가 HBM을 갖다 방심하다 나락에 떨어졌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갤럭시 25, 26 나오겠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들여다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샤오미를 비롯해서 이 중국 기업들이 적어도 북미 시장에서는 좀 어떤 해자,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그런 장점이 있다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방심하면 안 되지만 삼성이 북미 시장만큼은 애플에 못지않은 그런 경쟁력과 시장 점유를 보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삼성이 잘했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과도하게나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갖다 계속 압박을 하니까 이번에 샤오미도 15T를 갖다 출시했지만 아예 미국에서는 출시 가격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팔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맥락에서는 삼성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도움을 받지만 이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해자가 없이도 삼성전자가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오포도 되게 잘 만듭니다. 저 최근에 이제 올해 2월 달에 출시한 오포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폴더블 폰인데 삼성보다 더 좋아요.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방심하지 말면서 열심히 일할 때 삼성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샤오미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 탄탄한 성능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가성비 강자 이미지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봐주시죠. 네,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죠. 0.82% 오르면서 86,10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한미 무역 협정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조우진 타키온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외신의 시각에서 한국 기업들 오늘도 조망을 해봤습니다. 내일 다음 주도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히든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9월도 이제 다음 주엔 또 끝나죠. 참 빠릅니다. 이제 3분기는 다음 주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사실 뭐 우리 시장에서 이 내용이 뭐 거의 좌지우지했다. 그렇게 봐도 될 정도의 큰 뉴스가 나왔죠. 네이버하고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이 두 네이버가 직접은 아니죠.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이 두나무, 이 두 회사가 이제 합쳐서 네이버의 자회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잠재된 이슈가 이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이쪽입니다. 이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자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도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겠다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지금 기업들 움직이고 좀 있고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 투자와 관련된 STO 법안도 지금 사실 법안은 다 돼 있고 통과만 하면 되는 건데 좀 우선순위에 밀린다라고 정도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류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큰 변화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서 뭐 하나보다 뭐 하겠지, 하나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실 수 있고, 시장에서 아주 가장 큰 메인 이슈는 아닌 건 분명한데,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네이버가 이를테면 이제 치고 나가겠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의 계열사인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은 이제 네이버의 이제 금융 쪽을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자회사죠. 각종 뭐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증권사도 인수를 좀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힘을 더해서 스테이블 코인 쪽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두로 치고 나가겠다,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 이 두나무 인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두나무를 이제 100% 자회사로 두고 기존에 하고 있던 간편 결제, 사실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커머스 쪽도 네이버가 쿠팡과 지금 뭐 거의 버금가는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왜냐면 결국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장이 또 이제 앞으로 커질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소위 말하는 디지털 어떤 결제 시장을 완전히 좀 장악을 하겠다라는 이제 전략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별도의 뭐 어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미 가상자산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고 가장 큰 회사인 두나무를 인수하는 게 가장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으로 어제 네이버 주가가 무려 11% 넘게 좀 급등을 좀 했고요. 어제 이 네이버의 거래 대금만 3조 원을 넘어서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의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할 정도로 뭐 거래가 거의 뭐 네이버에 어제는 집중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좀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파이낸셜은 연간 한 1,000억대 정도의 이익을 내는 회사고, 두나무는요, 이게 상장이 안 됐을 뿐이지 조 단위가 넘는 연간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병 비율,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 교환 비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 네이버 이 두나무의 오너인 송치영 의장이 네이버 파이낸셜을 사실상 뭐 인수하는 개념이 될 거다. 왜냐하면 지분 이제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요. 워낙 일테면 이익이 거의 10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라는 해석도 좀 있고요. 네이버가 그거를 과연 받아들이겠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금융 당국에서 이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돼서 이제 주식 교환과 관련돼서 이거는 좀 이건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두 회사의 그러니까 네이버의 자회사인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아주 말끔하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시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이슈가 상당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또 시장의 기대감이 또 지금 마침 주도주인 반도체 섹터가 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커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기전에도 강하다, 각광받는 방산 ETF.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고 있죠. 양쪽 다 되게 강경 모드로 가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외신을 하나 보니까 러시아의 이 국방부 장관이 나토가 자꾸 좀 자극을 한다라는 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톤의 얘기를 좀 하더군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사실은 이 나토죠. 유럽의 이 나토를 이제 확전을 하게 해서 이제 나토와 이제 이를테면 좀 더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이런 의도의 뭔가 명분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좀 요즘에 공격적으로 자꾸 이제 전황도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전투도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토가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무기 공급 2차원이 아니라 군인들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를 좀 자꾸 유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되면 뭐 확전은 불가피한 거고요. 러시아는 그걸 통해서 지금의 시스템, 즉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경제를 뒷받치고 있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푸틴 정권의 권력 유지에도 활용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해석이 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방산주가 좀 강하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미국 유엔 방문하는 자리에서 이 방산 쪽에 대한 어떤 그런 국방비 증액을 통한 방산 쪽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방산주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산 관련 ETF 상품들의 수익률이 좀 어마무지합니다. 플러스 K방산 한화자산증권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200%, 3배가 좀 가까운 수익을 냈고요. 미래스 자산운용의 타이거 K방산앤 우주 이 ETF도 뭐 마찬가지로 엄청난 수익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가 올 들어서 좀 주춤하는 것 같았어도 ETF 수익률을 보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상황이 더 안 좋다 보니까 더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산주는 조방, 원전, 이 소위 말하는 4개 주도 중에서 여전히 이 4개 중에서는 가장 강한 어떤 힘을 여전히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는 이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APR. 뭐 지금 이제 화장품 대장주죠. APR이 모건 스탠리의 투자사가 자회사인 투자사가 좀 지분을 5% 넘게 좀 확대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NCO 인터내셔널 PLC라는 데서 24일 기준으로 5%가 넘는 그런 지분을 갖고 있다고 이제 공시를 좀 했고요. 싱가포르 투자청도 그 전날이 23일 날 코스맥스 지분을 5% 넘게 보유해서 3대 주주에 이제 들어섰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APR도 그렇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지금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 K뷰티를 대표하는 이제 화장품 관련 회사들이죠. 이게 이제 비단 두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K뷰티 관련 회사들에 대한 외국 사모펀드들, 외국 자산운용사들, 투자사들의 관심이 되게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APR이나 코스맥스뿐만이 아니라 ODM이 됐든 개별 브랜드가 됐든 확실한 뭔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글로벌 투자사들의 어떤 이런 어떤 접근, 그러니까 뭐 지분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실적도 실적입니다만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K뷰티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무백스 이제 물류 로봇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장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랐던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그 전에 이렇게까지 부각됐던 회사가 아닌데 노란봉투법 때문에 유난히 이제 이 어떤 그 물류 현장, 산업 현장에서의 로봇 관련된 기대감이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뭐 2,000원대 한 3,000원 정도 되던 주가가 2배 이상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수가 하나 좀 생겼죠. 전거래 어제 마이너스 8%가 급락을 했는데요. 그 전날 현대무맥스의 최대 주주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여기에서 보유 지분을 7%를 매각하겠다 이걸 공시를 좀 했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잘 나가던 회사를 이제 지분을 7%나 파냐고 얘기를 해보니까 유통 물량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건 일시적인 그런 어떤 이유들이고 현대무백스라는 회사에 대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요즘에 로봇주들이 반도체주들이 주춤한 상황에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로봇주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쪽보다도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산업 로봇, 그다음에 이런 물류 로봇 이런 쪽의 로봇들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밤사이에 또 새롭게 미중 관련 소식이 하나가 더 전해졌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이미 시청자분들께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틱톡 관련 최종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뭐 시장에서는 이미 전해진 소식이긴 했지만 이게 일정대로 그대로 흘러갔던 걸 보면 뭐 미중 간의 전화회담이 상당히 그 이후에도 분위기가 좋았던 모양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간에는 4번에 걸쳐서 무역 회담이 있었는데요. 네. 상당히 좀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정상 간의 전화 회담을 통해서 이런 교착 상태를 이제 극복할 수가 있게 된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그 여러 가지 합의점을 이뤘는데요.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펜타닐 문제, 또 러우 전쟁에 대한 조기 종식 이야기도 됐었고요. 네. 뭐 합의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10월 말에 그 경주에서 예정되어 있는 에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그 첫 그 대면 정상회담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에도 2차례 걸쳐 상호 그 방문을 통해서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 10월 달에 있는 4중전에서 사실상 그동안의 권력을 좀 공고히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죽은 권력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수석의 권력은 이제 앞으로 더 공고해지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역 협상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는데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만에 대한 그 군사 장비 수출을 일단 보류를 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좀 확대해주는 문제, 히토류 수출과 관련된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걸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90일간 그 휴전하기로 되어 있었던 관세 문제도 90일 정도 더 연장시켜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틱톡 문제와 관련해서도 매각 협상과 관련된 이제 앞으로 속도가 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럼 뭐 불과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만 이 시진핑 실각설이 이제 인터넷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퍼졌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은 완전히 좀 이제 접어졌다. 계속해서 시진핑이 권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4중 전회가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주요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관련된 로드맵이 네.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정책 결정 권한이 시 주석에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앞으로 15차 5개년, 5년간 더 추진하겠다고 하는 만큼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도 이번 4기 임기도 원활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시 주석의 그 사퇴설이라든지 권력 누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제 수면 아래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뭐 불과 이번 주만 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디지털 내수 소비를 진작하겠다 이런 방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시진핑 주석의 그런 권력이 흔들릴 일은 당분간은 없겠구나. 뭐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이제 중국이 히토리 수출 규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분석이 하반기 초입 때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사를 보니까요. 뭐 8월 중국에서의 대미 히토류 자석 수출이 오히려 좀 약간은 감소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 7월에 워낙 갑자기 확 늘려서 거기에 따른 긴장감 때문에 약간 줄였다. 뭐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뭐 그 히토류는 뭐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로 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당시 8월달 상황을 보면은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이 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릴 그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 조기 종식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온과 동시에 아무래도 수출 규제에 나선 건 아닌가 보여지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미국산 전기 자동차 그 모터에도 중히토리가 들어가고요. 자석류도 들어가고 프레시 메모리에 들어가고 있는 네. 은백색의 그 차례 비움뿐만 아니라 자석 소재로 쓰이는 네오디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제너레이터 같은 센서나 자동차 부품에도 중히토리라든지 자석류가 들어가는데 네. 이게 거의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일주일치 재고 물량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번 협상에서도 히토리가 주요 그 협상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미얀마라든지 그리고 베트남 쪽으로 중국의 수입했던 것을 좀 확대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히토리를 계속 무기화 쓰기에는 여전히 힘이 좀 붙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상당히 특히나 최근과 같이 이제 러시아와 미국 간의 사이가 한층 격화가 된 상황에서 더더욱 미국이 좀 중국 쪽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틱톡 관련 이슈도 무난하게 좀 소화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더해서 방금 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무기가 반도체라면 중국은 이제 히토류, 거기다가 엔비디아를 볼모로 잡고 있죠. 이런 구도인데 요새 중국의 이런 반도체 걸기를 좀 보자면 뭐 알리바바가 뭐 2위 통신사한테 칩 납품했다 이 이슈도 그렇고요. 뭐 화웨이 AI 칩 계획도 그렇고 더 이상은 좀 중국이 반도체 쪽에서 크게 아쉬워할 게 없는 분위기지 아닌가 싶은데 중국에 더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 그 반도체 장비의 그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공급해주고 있는 그 기업들을 한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와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 설계 능력 그리고 메모리 제품, 첨단 제품과 관련된 생산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네. 품질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월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딥시크라든지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도 지금 늘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 자체는 중국의 그 AI와 관련된 반도체 기술 능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그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비만 1년에 33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막대하네요. 여기에 네.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펀드는 또 별도로 치더라도 이 규모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요다가 1년에 연구 개발비를 12조 원을 쓰는 거에 비하면 네. 3배 이상의 자금을 연구 개발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그 실리콘밸리 그 설계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EUV 노광 장비 없이 DUV 다중 그 노광 방식으로다가 그 5나노 칩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전력 소비는 많지만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다른 제품에 그 비해서는 연사 능력에서 그렇게 떨어지지를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는 캄브리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 지원으로 해서 2030년까지 AI와 관련된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 1위 기업이 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들어낸 AI 그 추론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그 100에 비해서 한 80% 정도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AI와 관련된 국산화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는 34%지만 2027년, 2년 뒤는 82%까지 올라가는데요. 네. 중국을 보면은 현재 클라우드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국산화도 좀 속도를 낼 뿐만 아니라 중국의 AI와 관련된 연구 기술자들 같은 경우는 네. 세계 그 최고 기술자의 4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년 뒤에는 전기 자동차처럼 AI와 관련된 아주 가성비 높은 제품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품 소재 쪽에서도 중국 기업이 진짜 일취월장하면서 네.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압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종전에 뭐 투자금이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점이 현재 보니까 이 중국 쪽에 특히나 AI 엔지니어들 정말 이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갔더라고. 이 정도 돈을 받고 일할 수 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국가 주도로 굉장히 좀 임금을 착취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그런 실정이 이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100대 AI 관련 기업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엄청난 이공계 엔지니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 3억 원을 넘는 AI와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연봉들이
지금 급속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 그 화웨이만 하더라도 수만 명의 AI 전문 엔지니어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각 성마다 이제 새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엔지니어들 같은 숫자들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AI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계산 모델이라는 추론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을 계속하고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무 적용을 하는데 엔지니어 숫자들이 많다는 것은 네. 미국을 빠른 시간 안에 추월할 수 있을 정도의 실험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요. 또 국가 자본주의다 보니까 비교가 안 엄청난 그 정보 데이터량을 무진장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정부 주도 사업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뭐 수율이 바닥이라고 한들 그 적자를 정부가 계속 메꿔주는 구조다 보니까 애초에 미국과는 경제 구조에서 특히나 비교가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점을 가진 중국인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나무 언니죠. 알리바바 이제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고도 하고 또 엔비디아랑 알리바바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좀 약간 손을 잡아가는 걸 보고 서방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이렇게 중국이 크게 현재 뒤처진 상태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새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가 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뭐 밤사이에도 계속해서 이 관세 관련 노이즈들이 있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를 현재 논의 중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기조 상태에서 반도체 100%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현재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런 상승가도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AI와 관련해서는 3일 네. 연속 경계 매물이 출하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월가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를 해놨는데 네. 이익 회수가 불가능하고요. 특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된 경제 프로젝트, 네.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된 경제 산업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 4중 전회 동안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자신의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신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전 정책 그리고 엄청난 자금 지원들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지난 1월 달에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네. 현재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도 하루에 6천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는데 이런 사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아주 예민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국의 반도체를 106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전체 수출의 8%가 해당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GDP는 마이너스 0.2%,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 사라지는데 여기에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 또 상호 관세까지 포함시키면은 네. 이 부분만 하더라도 따로 0.5%이기 때문에 전체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0.7% 포인트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우리와 그 미국 간에 3,500억 달러 투자를 두고서 협상이 그 체결이 된다면 아무래도 15% 정도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실질적인 그 효과는 이전에 그 성장률 감소에 한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쪼록 한미 간의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원활하게 타협이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그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부와 그리고 미국 정부와 원활히 타협되는 것이 주시장이 반겨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최근 들어서 OECD도 그렇고 IMF도 이틀 전이었죠. 이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려서 잡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경제에 크지 않았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그거를 좀 역행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니까 마냥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최근 중국 정부가 상당히 이제 미국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그런 식으로 반도체 안 주면은 우리가 먼저 거절할게 약간 이런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는데 이게 뭐 협상 전술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그냥 패권 경쟁에 따른 그런 약간 큰 소리를 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을까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AI와 관련된 기술력이 미국에 한 80% 정도 올라왔고요. 네. 2032년까지는 세계 AI 패권을 주겠다고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이 이제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현재 이제 30% 수준인데요. 이를 좀 연장시키거나 이를 좀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히토리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AI 관련된 그 신제품들을 계속 쏟아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원활히 타협되고 정상 간의 대화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그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줄 수는 있는데 다만 걱정되는 점은 이번 그 10월 달에 있는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네. 4중전에 그리고 미국과 정상회담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또 군사적 긴장 관계도 고조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이제 9월 달은 계절적으로 그 주시장이 월말에는 약했고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서서히 반등 모멘텀을 찾아가는데 최악의 그 시나리오대로 흐르더라도 미중 간의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0월 달은 한번 그 AI 관련해서도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그래도 꾸준히 들려오는 게 뭐 성능은 약간 그런 언론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도가 되지만 이 중국 쪽에서 발열 문제를 잡는 거에 좀 상당히 좀 힘을 쓰고 있다. 근데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슈들은 계속 들려오던데 여기 발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까요? 네, 지금 현재 화웨이가 만들어내는 그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로를 미세하게 네. 그린다든지 그리고 현재 중국이 쓰고 있는 다중 그 DUV 같은 그 가장 큰 문제점은 2나노급의 그 냉열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열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또 장시간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운되는 사태들이 많이 있다고 네.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서 디지털 센터에 그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를 만드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그 슈퍼팝이라는 이런 그 카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썼을 경우에 그 발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장님과 함께 소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